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엔 속 시원한 복수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7년 전 소개팅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미래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집이 부자라서 기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달 원룸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정말 쥐꼬리만한 돈으로 버텨야 했어요. 솔직히 연애할 여유도 없었죠. 소개팅도 친구가 하도 등 떠밀어서 억지로 나가게 된 거였는데요. 웬걸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키도 훤칠하니 허우대도 멀쩡하고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런저런 말을 걸어줬고요. 식당 안이 에어컨 때문에 추웠는데 제가 어깨를 떨자 바로 자기 겉옷을 벗어주더군요. 여기요, 이거 입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전 더워서 벗고 싶어 그런 거니까 입으세요. 그때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사실 대부분 나쁜 남자과였거든요.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거나 제멋대로였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 얘기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주고 제가 하는 디자인 일에 대해서도 정말 멋진 일이네요. 창의적인 사람들 정말 존경해요. 하고 말해주더군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뒤늦게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흔히들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어요. 성실하게 제게 잘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기업 과장에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었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제법 윤택한 생활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끌렸던 건 아니에요. 1년 정도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야근으로 힘들어하면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렸다 바래다 주고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따뜻함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네요.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 그날 유일한 정장이었던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갔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절 한번 훑어보시더니 바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 역시 저랑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도 두 분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나마 예비 시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요, 앉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바로 신문이 시작됐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땡땡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그 학교? 뭐 서울이긴 하네요. 우리 아들 대학보단 못하지만. 그럼 직장은 어디?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 요즘 그쪽 업계 다 불황이라던데. 월급은 얼마나 돼요? 솔직히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월급까지 물어보다니. 하지만 어른이 물어보시는데 숨길 수도 없고 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더군요. 그까지 푼돈 받고 생활이 돼요? 우리 아들 회사는 대기업이라 그런가 신입사원도 그것보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그럼 집은 어디 살아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원룸? 전세예요, 월세예요? 월세요. 서울 올라올 때 부모님이 도움 좀 안 줬어요? 뭐 하신다고 했지?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학교, 직장, 집안 배경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니
우리 아들 조건에 비해서는 좀 하시면서 대놓고 실망한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더는 못 참겠던지 끼어들더군요.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미가 무안해하잖아요. 남자친구가 대놓고 제 역성을 들어서일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애들 놀이가 아니잖아.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지. 어디서 이런 애 데려와서는. 아이,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전 영미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조건만 보고 만나는 거 아니라고요. 조건을 왜 안 봐? 집안도 변변치 않고 직업도 학벌도 외모도 다 너보다 떨어지는데 대체 뭘 믿고 결혼하려는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콩깍지 떨어진 다음에 후회해도 늦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첫 만남 이후로도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는 계속됐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따로 절 불러다가 헤어지라고 종용도 하셨죠. 그쪽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조건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혼다 모가던 상대 중에 의사 딸도 있고 교수 딸도 있는데 왜 하필 그쪽을? 내가 못 살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단 말만 하지 말고 헤어지라고요.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아 그렇게 고집이 센지 도통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쪽이 떨어져 나가줘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 말을 들으면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별까지 결심한 직후 하필이면 애가 들어서고 말았어요.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친구는 기뻐해줬고요. 그 이후 저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 더 맹렬하게 예비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예비 시부모님 역시 애가 들어섰다고 하자 더는 어쩔 수 없으셨는지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본인이 모은 돈에 시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저는 남편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 열심히 혼수를 채워 넣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혼수 체크하러 신혼집에 한번 들리셨어요. 때마침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같이 계셨는데요. 시어머니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뒤 바로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셨죠. 냉장고, 세탁기, TV 그리고 엄마가 사준 예쁜 그릇들까지 하나씩 보시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결국 눈치를 보던 제가 먼저 물었죠. 어머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긴 한숨을 내셨어요. 넌 어쩜 물건 보는 눈이 이렇게 없니? 세탁기고 냉장고고 전부 싸구려 해. 마감도 순엉망인데 이걸 지금 혼수라고 채운 거야? 우리 뽀삐 집만도 못하구만. 뽀삐는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제 부모님이 계신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엄마랑 아빠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고 정말 죽고 싶었죠. 죄송합니다, 사부인. 나름 준비한다고 한 건데 저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맞아요, 다 저희 탓입니다. 신혼집이고 어차피 아이 태어나고 하면 가구고 뭐고 또 다 바꿔야 할 테니까 그때 저희가 또 좋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수습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맘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다 업고 싶었는데요. 부모님은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라 하셨어요. 영미야, 엄마랑 아빠는 괜찮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 너 박서방 진짜 좋아하잖아. 이미 애도 들어섰고. 그래, 이제와 애를 지울 수도 없고 어쩌겠니. 그냥 애랑 박서방만 보고 두 눈 딱 감고 결혼해. 그치만 오늘 어머님이 하는 거 봤잖아. 나한테 막대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까지? 글쎄 우린 괜찮대도. 하지만 전 진지하게 결혼을 엎을까 고민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 어미한테 들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부디 저희 엄마가 저지른 물에 용서해 주세요. 아니네,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리고 걱정 마세요. 결혼하면 제가 책임지고 영미 지키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더는 결혼을 무릴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결혼을 진행시켰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 제게 상처를 주셨죠. 저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헤어도 메이크업도 신경 써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 또 한 번 공들여 수정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화장이 이게 뭐예요? 입술색도 촌스럽고 아이섀도우도 너무 진해요. 다 바꿔줘요. 입술색은? 그래 이게 좋겠네. 시어머니는 멋대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수정 화장을 요구했어요. 선생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아무렴 그래야지. 좋은 날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던 것뿐인데요.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글쎄 저희 친척들을 보면서 다들 참 볼품없이 생겼다. 역시 피는 못 속여. 하고 지인들에게 흉을 봤다지 뭐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이모가 결혼식이 끝나고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야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계속 비밀로 하고 있다가 말씀해 주신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날에 그런 굴욕을 당하다니. 그래도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고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 다행이라면 남편이 연애 때처럼 여전히 제게 잘했다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엄마, 영미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제 편을 들어줬죠. 단둘이 있을 땐 위로도 많이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칠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시간 지나면 마음 열어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곧 우리 튼튼이도 태어날 거고 그럼 엄마도 손주 재롱에 꿈뻑 넘어갈걸? 순진하게도 남편의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차갑기만 했죠. 아니, 오히려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됐죠.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손주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핑계였지만 기실은 절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거였죠. 처음엔 같이 살고 싶다는 걸 막아내느라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건 자기도 불편하다고 먼저 잘라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어쨌든 그 일로 시어머니는 마음이 상한 걸까요? 그럼 현관 비밀번호라도 알려달라고 억지를 부렸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마치 본인 집 마냥 드나들기 시작하셨죠.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몰라요.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당황스럽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해? 아니요, 허락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알려주셔야 저도 준비를. 네가 준비할 게 뭐가 있니? 너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랑 손주 보러 오는 건데. 시어머니와는 도통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남편 역시 오지 마시라 했지만 듣지 않으시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숨막히는 나날이 시작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시다 절 흘겨봤죠.
여자가 아침부터 그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일어나니?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게을러 터져선.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새벽까지 진석이 모유 먹이느라. 아이고 핑계도 좋다. 누구 내 안 키워봤어? 그런 거 다 핑계야. 네가 이 시간에 일어나면 어디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아침이나 차려주겠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급기야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죄다 뒤져보시면서 야단을 치셨죠. 세상에, 아니 냉장고가 이게 뭐니?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아니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가 왜 이렇게 없어? 너 우리 아들 순 인스턴트만 먹이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밑반찬도 순 염분 덩어리네. 우리 아들 혈압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니 안 했니? 우리 아들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 밥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툭하면 절 집에서 남편 돈으로 할 일 없이 노는 여자 취급했어요. 그뿐인가요? 제 용돈이며 씀씀이까지 통제하셨죠. 주부가 무슨 용돈이 10만 원이나 필요해? 벌지도 않으면서 뭘 그리 쓰려 해. 그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대부분 진석이한테 쓰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안 되겠다. 너 앞으로 가계부 써서 나한테 매달 보고해. 네? 왜? 못하겠어? 서슬퍼런 기세에 결국 저는 그러겠다 약속했는데요. 그게 실수였어요. 이후 시어머니는 제 가계부를 툭하면 검사해 항목별로 트집을 잡았어요. 휴지값 3,000원, 세제값 5,000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시장에 가면 더 싼 거 얼마든지 있잖아. 어머님, 5,000원짜리 세제도 비싸다고 하시면 비싼 거 맞잖아. 1,000원짜리도 있는데 왜 5,000원짜리 사?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 줄 알아? 심지어 시어머니는 친정에 용돈 보내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제가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만 드리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시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드리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집 온 년이 친정에 뭔 돈을 보내? 우리 아들 돈으로 너희 부모한테 효도할 생각 말아라. 아니, 왜 그게 남편 혼자만의 돈인가요? 저도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너무 억울해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물론 남편이 중간에 막아주기도 하고요. 시어머니 모르게 제게 따로 돈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울분이 쌓이더라고요. 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내가 벌어서 쓰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엄마나 시터에게 맡기고 저는 다시 복직하려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난리를 치셨어요. 진석이 아직 어린데 무슨 벌써부터 일을 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엄마가 옆에 있고 없고가 애 정서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 그치만 어머님, 저 지금 복직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서요. 경력이 너무 오래 단절돼서요. 복직 안 하면 되잖아. 우리 아들이 벌이가 시원찮은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 그래? 그치만 자꾸 내 말에 토달 거냐? 그냥 집에서 애 보고 살림이나 해. 여자가 바깥 일이라니 우리 땐 꿈도 못 꿨다. 믿었던 남편마저 이번엔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 여보, 내 월급으로 충분히 새 식구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그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결국 저는 복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한번 다른 뜻을 품었던 게 괘씸했던 걸까요? 이후 더욱더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특히 육아 간섭이 정말 심했죠. 제가 분유 먹이는 걸로도 난리를 치셨고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두 눈에 쌍심지를 키셨어요. 아니 얘 왜 이렇게 자주 우니?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러던데 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진석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라 그렇대요. 소아과 선생님도. 소아과 선생님이 뭘 알아? 그리고 우리 상철이는 어릴 때 이렇게 안 울었어. 그럼 결국 애가 널 닮아 그렇다는 거 아니냐?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 말 섞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공격하기만 했으니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나름 시어머니의 그런 고약한 시집살이에도 점차 익숙해졌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면박 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에 종종 시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거기 사장님한테 제 흉을 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제가 일일이 가르쳐야 해요. 아우, 대학도 나왔으면서 어쩜 그렇게 아둔한지. 아유, 그래요? 보기엔 독부러져 보이는데. 뭐가 독부러져 보여요? 생긴 것부터 둔하고 맹탕처럼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 외모도 욕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절 동정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너무 창피했고 수치심이 들었죠. 친척 모임에서는 더 심했어요. 친척들을 만나기만 하면 제 욕을 하기 바쁘셨네요.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만나선 아유, 발목 잡힌 거지 뭐 하며 대놓고 절 모욕하셨죠. 그럼 다른 친척 어르신들도 대놓고 시어머니 역성을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상철이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잘 끼고 가르쳐봐. 뭐 말을 한 번에 알아들어야 말이지.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랄까, 남편도 지친 거였죠. 승진 후 안 그래도 일이 많아졌는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여전히 최악이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가 하소연하면 듣기 싫다는 듯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직설적이긴 한데 나쁜 뜻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하고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죠.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 당신이 몰라서 그래. 오늘만 해도 어머님이 진석이 이유식 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음식도 잘 못하는 게 뭘 만들어 먹이냐면서 그냥 사서 먹이라고. 그럼 엄마 말 들어서 사다 먹이면 되잖아.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내가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엄마도 나름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힘들어도 꾸역꾸역 집에 와서 진석이 봐주는 거 봐.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손주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갔어요. 심지어 당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다가가 보는 게 어때? 곰처럼 굴지 말고 여우처럼 굴란 말이야. 하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생각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죠. 퇴근하고 오면 소파에 누워 주식 차트만 보고 있고 제가 설거지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당신이 해야지. 난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떠먹지 않았죠. 아이가 밤에 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를 달래주긴커녕 짜증만 냈죠.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애 조용히 안 시킬 거야?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지. 미안해. 나도 달랜다고 달래는데 진짜. 당신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우는 애 하나 못 달래고. 급기야 남편은 귀마개를 끼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아이가 깰 때마다 저 혼자 일어나서 달래야 했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죠. 도대체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요. 얼마 안가 알게 됐어요. 주식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홀라당 날려버렸더군요. 어쩐지 언젠가부터 퇴근하고 오면 밥도 안 먹고 주식 차트만 보더라니. 남편은 주식을 하면 할수록 돈을 잃기만 했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준 그 많던 재산도 다 날려먹었어요. 그럴수록 점점 더 예민해져서 저와 아이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저는 참다 그런 남편을 말렸죠. 여보, 주식 그만 좀 해. 요즘 계속 잃기만 하잖아.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공부 많이 했거든.
이 종목은 정말 확실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운이 안 좋았던 거고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그럼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사업할 거야. 당신 사모님 소리 듣는 거라고. 급기야 남편은 빚까지 내서 주식을 시작했고요. 가게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어요. 그나마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 시어머니의 갑질은 더욱더 심해졌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주식에 미친 것도 다 너 때문 아니야. 네가 시집 올 때 있는 집 애들처럼 돈 싸들고 왔어 봐.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목을 매겠어? 어머님, 그이가 주식하는 것까지 제 탓이라고 하시면 시끄러! 다 너 때문이야. 네 사나운 팔자가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망친 거라고!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제 아이에게 마음껏 간식 하나 못 사준다는 사실이었죠.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가여웠던 걸까요? 어느 날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쯤에 저는 여전히 아이에게 직접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은 뒤로는 더 이상 사 먹이라고 잔소리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직접 시장에 가서 싸고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아이 원령에 맞게 영양소도 계산해서 만들어 먹였어요. 비록 경제적 사정은 악화됐지만 내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이는 제가 만든 이유식을 정말 잘 먹었어요. 울다가도 이유식을 먹이면 뚝 그치고 방긋 웃을 정도였죠. 어느 날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만든 이유식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진성엄마 정말 부러워요. 우리 애는 시판 이유식도 안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만들어도 입도 안 대려고 해서 고민인데. 맞아요. 이유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성엄마는 어떻게 만드세요? 다들 궁금해하기에 제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러자 엄마들이 다 감탄하더군요. 우와,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손이 엄청 많이 가겠어요. 그러게요. 난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다른 엄마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더군요. 진성엄마, 우리 애 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돈은 물론 챙겨드릴게요. 그러자 다른 엄마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나도요. 나도 살래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나중엔 다들 진지하게 만들어 팔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재료비에 약간의 수고비 정도만 받고 다른 아이들 이유식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웬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이유식을 다 먹었어요. 라거나 재료도 좋고 영양소도 균형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시판 제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칭찬에 칭찬을 쏟아내더군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 이유식은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다른 애기 엄마들한테까지 이유식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죠. 그쯤 되니 더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일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고요. 동네 엄마들 대상으로 한 소소한 장사였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숨기느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모든 걸 체크하시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라도 눈치채시면 바로 들킬 게 뻔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 성격에 분명 난리를 칠 거고 남편 역시 제 벌이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았어요.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죠.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나 너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남편한테도 그렇고 내가 돈 벌고 있다는 거 들키면 안 돼. 친구는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친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짓말했죠. 친구 사이에 돈 받기는 좀 그래서 그냥 최저시급 정도로만 받기로 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그걸로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무슨 카페 일이냐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라고 궁시렁거렸는데요. 막상 제가 푼돈이나마 가져오자 흡족해 하더군요. 그래, 뭐 이렇게 잠깐씩 일하는 거 치곤 괜찮네. 애 키우는데 지장도 안 주고 용돈벌이도 되고. 남편도 별 의심 없이 믿어줬어요. 뭐 자기가 용돈벌이라도 하니까 좋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을 텐데 잘 생각했어. 오히려 제가 나가서 일하니까 집에서 더 편하게 주식 차트를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심을 벗어난 저는 따로 이유식을 만들 주방 딸린 가게를 하나 구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꽤나 짭짤했는데요. 친정엄마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엄마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축했죠. 그리고 집엔 정말 푼돈만 가져가서 아르바이트비라고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엄마들만 주문했는데 그분들이 지인들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한 달에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수입도 그에 따라 늘어났어요. 반년 정도 지나니까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벌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집에는 비밀로 하고요. 돈을 몽땅 친정엄마 통장에 저축했죠. 시간이 갈수록 제 이유식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SNS 계정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고객들을 위한 이런저런 이벤트도 열었어요. 제품을 과감하게 무료로 뿌렸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대부분 다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졌죠. 이 이유식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애가 평소에 이유식을 잘 안 먹었는데 이건 정말 잘 먹어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이런 후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점점 더 주문이 폭증했죠. 그러다 보니 혼자선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이유식을 수백 개씩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돌 보면서 혼자 다 하기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대대적으로 구했어요. 다들 저처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었는데 저희 제품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덕분에 온라인 주문 물량도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주문이 오더군요. 그렇게 3년쯤 되니 월 매출이 수천만 원에 달했네요. 놀라운 성과였죠. 하지만 여전히 집에선 카페 아르바이트로 푼돈만 버는 척 연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일이 많아 보이네 라고 하면 네, 카페가 장사가 잘 돼서 바쁘다고 하네요 라고 대답했죠. 아이 그럼 시급을 좀 올려달라고 해봐. 바쁘게 부리면서 돈은 똑같이 주면 되겠어? 친구라서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친구든 뭐든 일은 일이지.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말고.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 웃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제가 실제로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걸 가족들에겐 말하지 못한다는 게 참... 또 그런 이중 생활이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직원들과 미팅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가 집에 오면 시어머니한테 밀린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늦어? 카페 일이 그렇게 바빠? 어머님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카페 일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이 우선이야. 집에 애도 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되지. 네, 알겠어요. 남편 역시 걸핏하면 주식 때문에 제게 화풀이를 냈어요. 또 떨어졌네.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주식 좀 그만하라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내가 괜히 주식에 목매는 줄 알아? 내 친구 놈들은 다 처갓집이나 마누라 돈으로 사업하고 골프 치면서 놀러 다닌다고. 그런 모욕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남편에 대한 정을 떼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봐서 이혼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제가 이유식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회사 매출이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기쁨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요. 주말이었는데도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와 똑같은 자세로 거실 소파에 누워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더군요. 그쯤 주식 중독이 더 심해진 상태였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밥도 안 먹고 주식부터 확인하곤 했죠. 절 보자마자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배고파. 라면 좀 끓여줘. 어이가 없었어요. 인사도 없이 라면 끓여달라뇨. 그것도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말이죠. 나 일하고 와서 힘들어. 당신이 끓여 먹으면 안 돼? 그러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주부잖아. 라면 끓이는 것도 당연히 당신 일이지. 오늘은 주말이잖아. 집에서 쉬고 있었으면 라면 정도는. 평일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에 좀 쉬고 싶다고.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카페에서 뭘 했다고? 친구 도와주는 정도로 하는 일이 뭐가 힘들어? 애들 소꿉장난이나 마찬가지면서 요새는.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니까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라면을 끓여다 대령해줬죠.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젓가락을 집어드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런데 남편이 한창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우리 아들 얼굴이나 보려고. 시어머니가 말을 하다 말고 멈칫했어요. 시선은 라면을 먹는 남편에게 고정돼 있었죠. 아니 너 이 밤에 왜 라면을 먹어? 얘가 너 밥 안 차려주고 라면 먹이디? 아니 엄마,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건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라면을 먹여 주부가. 그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역정에 남편도 저도 당황했어요. 전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제가 오늘 카페 알바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왔으면 미리 밥을 해놓든지. 아주 툭하면 그놈의 카페 일을 핑계로 대지. 친구 도와주고 푼돈이나 버는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점점 흥분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느 여편 내가 남편한테 라면을 먹이니? 하늘 같은 서방 건강 생각도 안 해?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시애미가 말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숙이진 못할 망정 계속 대거리를 하려 하네? 너 귀 열고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라면 먹이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월 5천만 원 벌면서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갑자기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휴지 한 팩 사는 것도 눈치 봐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반대로 그간 제가 이룬 성취들이 떠올랐죠. 월 매출 5천만 원, 직원 5명을 거느린 사업가, 어느새 수억 원이 쌓인 통장 잔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식탁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남편이 먹던 냄비를 뒤집어 엎어버렸죠. 뜨거!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남편은 기겁하며 몸을 피했고요. 시어머니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아니 너 미쳤니? 어디서 성질을 부려? 진짜로 이혼당하고 싶은 거야?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뭐? 라면 먹이는 며느리는 이혼당에 마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벙찐 표정을 지었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헛웃음을 쳤죠. 당신 뭔 소리야? 엄마가 그냥 한 말인데. 아니야, 난 진심이야.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제 말에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정신 나갔니?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네요.
저는 당장 컴퓨터를 켜고 이혼 서류 양식을 뽑았어요. 그리고 작성한 다음 남편에게 내밀었죠. 여기 서명해.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돈 더 많으니까. 그냥 애 친권이나 양육권만 나 줘.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됐나 보죠. 남편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 차려. 당신이 이혼하면 뭐 어떻게 살아갈 건데? 애는 또 어떻게 키울 거고? 돈이 많긴 개뿔. 카페에서 버는 알바비로 애랑 둘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을 봐 좀. 현실을 보라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보여줬죠.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랑 나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액정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3억? 이게 뭐야? 당신 이 큰 돈 어디서 났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가방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증명서를 꺼냈어요. 그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카페에서 알바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실은 나 이유식 회사 차려서 사업하고 있어. 월 매출만 수천만 원에 달해. 뭐? 못 믿겠으면 여기 매출 증명서 봐봐. 당신이 그렇게 유세 떠는 당신 월급? 우리 회사 일주일치 수익도 안 돼. 그제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 역시 혼란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침묵이 흘렀을까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거짓말을... 어머님한테 알려드리면 무조건 뜯어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도 그래요. 주식 투자할 테니 내놔라, 사업하자, 별의별 핑계를 대서 날려먹었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겨? 왜요? 제가 카페에서 푼돈이나 버는 게 아니라 사업한다니까 좀 달라 보여요? 이혼 얘기 취소하고 싶으신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엔 제가 조소하며 그랬죠. 근데 어쩌죠? 전 이제 아쉬울 게 없어서요. 이런 대접 받을 이유가 없으니 이혼할 거예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게 매달려 애원했죠. 여보 미안해. 몰랐어. 난 당신이 그렇게 이유식 사업을 크게 하고 있을 줄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 그동안 당신 너무 마음고생 시킨 거 나도 다 알아. 이제 주식 안 할게. 진석이한테도 당신한테도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얘긴 하지 말아주라. 이제 와서? 어쩜 내가 돈 잘 버는 사업가 됐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니?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맞아? 그럼 당연하지. 진짜야. 당신이 사업하는 거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나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라. 이미 늦었어. 지금까지 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대가 치러야지. 당신은 앞으로 평생 나랑 진석이 못 봐. 제 단호한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집안일도 다 내가 할게. 당신은 사업만 하면 돼. 나도 당신 회사 일 도와줄게. 급한 마음에 남편이 이것저것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참 없어 보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얼빠진 채 보고 있던 시어머니도 뒤늦게 제 눈치를 보여 입을 열었어요. 예 어머마,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다. 방금도 난 그냥 얘가 몸에도 안 좋은 라면 먹고 있으니까 애미로서 걱정이 돼서. 너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내 맘 알지? 어머님 마음이요? 알죠.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제가 지금 사업한다는 사실 안 밝혔으면 어머님이 과연 저한테 사과하셨을까요? 제가 힘없는 전업주부라고 생각해서 이혼으로 협박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본인 아들 그렇게 귀해서 어쩔 줄 모르겠으면 어머님이 직접 챙기세요. 라면도 매일 끓여서 대령하고 속옷 하나하나 다 다림질해서 입히라고요. 전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계속하겠어요? 어머마, 너 정말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어머님의 그 알량한 사과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덕분에 어머님 잘난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네요. 주식으로 전 재산 다 날려서 쥐뿔도 없는데 처자식까지 잃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잠든 아들을 안아들고 그 집을 나왔죠. 어디서 지낼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넘쳐나는 게 돈이었으니까요. 며칠은 호텔에서 호화롭게 지내다가요. 회사 근처 적당한 아파트를 매매해 들어가 살기 시작했죠.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또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 일체 받지 않았네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절차도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끝까지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두려울 건 없었어요.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무능력함, 모진 시집살이, 이혼 사유는 넘쳐났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호사가 남편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며 제안했지만 그것도 거절했네요. 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많이 시달리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이혼 절차 빠르게 밟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한 달 만에 이혼이 성사됐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옆엔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끌고 온 상태였죠. 뭐야, 또 왜 찾아왔어? 우리 이미 남남된 거 잊었어? 그래, 알지.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이 나 버린 거잖아.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지대한 이혼 사유가 된 건 맞지만 남편이 제게 잘했어 봐요. 참고 살았겠죠.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한테 있는 건데 남편은 그걸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100% 자기 엄마 탓을 하더군요. 얼른 사과해요. 이 사람한테 사과하고 나 용서하라고 빌고 또 빌라고. 남편은 거친 말투로 시어머니를 윽박질렀고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자 급기야 발을 들어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엎어지다시피 그렇게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마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안 그럼 나 상철이하고도 완전 끝이다.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던 아들이잖아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 더욱더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더 제대로 빌라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거만하고 당당하던 옛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고요. 추레하고 늙은 노인네일 뿐이더군요. 급기야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이 사람 놓쳤다고. 엄마 때문에 난 이혼남만 되고 모든 걸 다 잃었어. 미안하다 상철아. 그치만 엄마도 정말 몰랐어. 만약 어머니 사업으로 성공한 걸 알았으면.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 그러게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지 그랬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그동안 아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모렴치함에 분노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죠. 당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혼한 건 당신 때문이야. 뭐? 그래, 이 여자가 나 죽어라 괴롭히긴 했지. 그럼 당신은 뭐 나 안 괴롭혔어? 아님 중간에서 막아주기로 했어? 그냥 방관하고 육아며 살림이며 다 나한테 떠넘겼잖아. 내가 이혼장 내민 그날도 그래. 늦게까지 일하고 온 나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했지? 싫다고 하니까 온갖 무시를 다하면서 윽박지르고. 그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 엄마 탓할 생각 마. 자업자득이니까. 여보, 당신 정말 이렇게 끝까지 잔인하게 굴 거야? 나 그래도 진석이 하나뿐인 아빠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나마 참고 살았던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언제 진석이 한 번 안 알아도 준 적 있어? 기저귀라도 갈아준 적 있냐고. 당신 같은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진석이한테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럼 진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러 영업방해죄로 신고했고요. 그제야 둘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쳐버렸죠.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 시모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겹지인을 통해 들으니 웬걸 시모가 풍으로 반신마비가 와서 들어 누웠는데요. 남편은 그걸 병구안하긴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말이 요양병원이지 시설도 열악하고 간병인들이 거칠다는 소문이 도는 흉흉한 곳이었어요. 맞아요. 남편은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을 한 거죠. 마지막까지 참 쓰레기답지 않나요? 다행히 남편의 말로 역시 그리 좋진 못했어요. 주식으로 전 재산을 다 꼬라박다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여전하고요. 듣자 하니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더군요.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에서도 잘리고요. 지금은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서 근근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하대요. 반면 저는 이혼 후 꽃길만 걷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했는데요. 아이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제가 쓸 작업실도 하나 마련했어요. 이젠 집에서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됐죠. 아이도 처음엔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봤지만 지금은 잘 적응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더 넓은 집에서 사니까 좋다. 그리고 엄마 괴롭히는 할머니도 안 와서 좋아.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도 더욱 잘 되고 있어요. 이젠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껏 확장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제품 라인도 개발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네요. 직원들도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는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껏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하고 축하해줬죠. 무엇보다 아이한테도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엄만 왜 할머니한테 혼나기만 해? 라고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예쁜 집에서 살고 있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지인들에게 좋은 사람도 몇 명 소개받았어요. 참 이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여자 혼자 잘 사는 걸 못 보더군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재혼하라면서 친정 부모님부터 친구들까지 어찌나 성하던지. 하지만 전 남편과 시모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일까요? 아직은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 회사에서 일해도 돼?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아이한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시어머니 몰래 월 5천만 원 버는 법 같은 제목으로요. 농담이긴 하지만 정말로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나 전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악몽을 꾼 듯 몸서리치는데요. 그래도 제 아픈 과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